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있는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이형일 총계청장님, 그리고 강볼드 바산잡 우리 UNSCAP 동북아 사무소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사실상 그 기조연설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그리고 참고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에서의 SDG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어떤 것인가, 어떤 지금 여러 가지 난관들을 부딪히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방식의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행보를 걸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굉장히 큰 거시적인 제가 담론 같은 걸 오늘 많이 꺼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비욘드 2030년, 사실상 유엔에서 계속 해왔던 일종의 그 정책적인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15년 단위로 이제 세계 공동의 인류 공동의 목표를 이제 결정해 왔었는데, 그게 뭐 처음에는 MDG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SDG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2030년 이후에는 과연 어떤 방식의 인류 공동의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최근에 논의되는 것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요 테마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SDG 이행에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고, 이미 총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작금의 상황이 굉장히 녹록치 않다. 특히 SDG에 들어갈 다양한 재원들이 지금 다른 곳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유엔은 가만히 있었는가? 그건 아니고요. 유엔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했던 것이 SDG 스티뮬러스라고 해서 어떻게 재가동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계속 있어 왔고, 작년부터 굉장히 구체화됐다는 걸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남은 6년에 우리가 어떤 일을, 그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욘드 2030를 어떻게 우리가 구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네. 예. 아니,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꼭지마다 이 뭔가 비행기 이걸 종이 접기를 해서 날릴 겁니다. 그러면 잠깐 조시다가 저게 날아가면 새로운 얘기가 시작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DG 이행의 딜레마를 보시면 뭐 이미 저희가 출범할 때부터 안고 있었던 최상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구속성이 없는 것이죠. 비구속성이고 굉장히 자발적인. 그래서 VNR을 저희가 사실상은 뭐 4년 단위로 제출한다라는 것을 처음에 이제 우리 모든 회원국들이 약속 아닌 약속을 했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2016년도에 VNR 제출했고, 올해도 아직 계획은 없는 걸로 유엔에 보고가 됐고요. 올해 지금 북한이 다시 2차 보고서를 낸다고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벌써 한 3년째 두 차례 지금 SDG 보고서를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이 2번 이상은 지금 VN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도 조만간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이제 비구속정이라는 큰 문제를 시작부터 안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SDG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유엔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비정치적인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니까, 저는 학계에서 왔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중국 같은 경우가 1대1로가 SDG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이제 정치적인 포장이 가능한, SDG가 굉장히 좀 플렉서블하고 그리고 다양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권의 어떤 그 방향성과 맞게 재포장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글로벌 복합 위기는 그 다음 슬라이드 말씀드릴 텐데, 복합 위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뭐 환경 위기부터 시작해서 전쟁, 그리고 난민. 그래서 국가의 어떤 정책 순위에서는 항상 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갖고 있다라는 이제 불편한 진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대 정신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인하고 부인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공동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있는가? 과연 실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는 계속 2030년까지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그 이상도 아마 그런 문제가 계속 불거질 거라 판단이 듭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SDG가 2015년, 16년 이제 시작됐는데 거의 이제 한 9년 정도 지났죠. 근데 뭐 이미 아시다시피 팬데믹 때문에 한번 뒤쳐졌고요. 그리고 기후 환경 위기, 소위 그 복합 위기라고 해서 식량 위기까지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것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미국과 중국이 소위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표방하는 미국과 G7,
그리고 수정주의 어떤 국제 질서를 지금 표방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등의 지금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국제 질서가 이미 어느 정도 쇠퇴하고 있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이해관계 굉장히 우선 시될 수밖에 없고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계속 이제 팽창되고 있는 상황. 그 WTO는 거의 지금 시체와 거의 그 비슷한 상황에 다자주의 협력은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이제 굉장히 저희가 네거티브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전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미국의 어떤 국제 질서에 대한 방향성을 쉽게 부인하고 그 행보를 따라가지 않는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달이죠.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가자 전쟁의 제노사이드 위반 혐의로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했고요. 지금 니제르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굉장히 소국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은 걸 투입해야 될 러시아가 군대를 주둔시키기도 했고 니제르가 그걸 허용을 합니다. 반대로 미군은 빨리 철수를 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9월 15일까지 미군은 지금 철수해야 되는 상태이고 예전에 상상을 못했던 일들이 각 지역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지금 선생님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브릭스라고 하는 5개 국가들이 작년에 브릭스 정상회의가 남아공에 있었고요. 브릭스 플러스라고 해서 6개 국가가 신규로 이제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개 국가 시스템 요번에 출범을 하게 되고 새로 들어왔던 국가들을 보시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 국가들 굉장히 재원도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정책 리더십도 있는 지역별로 거기다가 지금 약간의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가 작년에 그렇게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승인을 못 받았고 올해 초에 태국이 브릭스 플러스에 가입하겠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우방이라고 했던 국가들도 브릭스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계 질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아마 이 시대는 거의 끝이 되거나 아니면 끝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SDG 이행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고 이미 그 두 분께서 개회식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건 제프리 삭스 팀에서 만든 작년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그 리포트에 제가 몇 가지를 추렸는데요.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SDG 이행은 한 18%에 달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전혀 프로그레스가 없는 목표들이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퇴보되고 있는 목표들이 15% 된다는 것이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아마 방금 설명드렸던 복합위기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나 세계 질서가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SDG를 과연 예상대로 아니면 예정대로 2030년까지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이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프리 삭스 팀에서 만든 리포트를 보시면 이게 지역별로 17개 목표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하나의 일종의 그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제 초록색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 곡선을 보인다는 목표인데요. 굉장히 소수입니다. 굉장히 희박한 상황이라 보실 수 있고 대부분은 스테이그넌트 상태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고 그게 모든 지역, 전 세계 지역별로 거의 동일하게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표에서 우리가 간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그 리포트에서 제가 따온 거는 그 국가 순위입니다. 한국이 잘 안 보이시죠? 한국이 지금 31위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지금 잘 이행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인덱스에 따르면 일본이 21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 65위인가요? 그래서 상당히 동아시아에 있는 세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선진화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상당히 이제 낮은 순위에 있다라는 것이고 한국도 오늘 굉장히 많은 멀티 스테이크홀더라고 대표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럼을 통해 가지고 이런 논의들을 할 수 있는 토대가 계속 좀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통계청에서 해주는 이 포럼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다각도로서 다른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회의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시민들도 뭔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다양한 인덱스들이 공유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또 하나의 약간 글루미한 그 인디케이터를 보여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 리포트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굉장히 고소득 국가하고 저소득 국가 간의 이제 차이입니다. 인덱스 스코어 차이인데 보시면 2015년도의 갭은 저 정도의 갭이 있었습니다. 근데 2022년도의 갭은 조금 줄었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진보되지 않았는가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맨 아래의 바를 보시면 팬데믹 이전에 있었을 경우에는 그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예상치였는데 팬데믹 때문에 예상된 바로 세 번째 그 바인데요. 굉장히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원래 예상치는 더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았다는 게 바로 이 리포트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또 날아갑니다. 이제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그 유엔에서는 어떤 스티뮬러스를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작년에 그 SDG 스티뮬러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는 뭐 Secretary General SDG Stimulus to Deliver Agenda 2030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리포트가 이제 나왔습니다. 거기에 핵심 내용들은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하나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개발 재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MDB, 소위 뭐 세계은행이나 다자개발은행들이죠. 다자개발은행에서 많은 재원들을 개도국에 투입해야 된다. SDG를 뭔가 재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 채무 불이행, 즉 채무 변제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아이템은 이제 글로벌 펀드라고 할 수 있는 뭐 가비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펀드 시스템들이 소위 얘기하는 국별이 아니라 어떤 그 펀드 시스템별로 이제 소위가 글로벌 펀드라고 저희가 통칭을 하는데 그런 펀드 시스템들도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 펀드도 뭔가 확장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민간이나 시민사회 아니면 뭐 글로벌 NGO 등등의 그 재원들도 뭔가 더 확산해서 개도국에 투입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모든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 스티뮬러스라는 것이 초점이 지금 개발 지원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다르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개발 지원 이후의 것들은 다른 것이 없는가? 왜 우리가 돈에 대해서만 지금도 뭔가 계속 투입되고 있지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전쟁 때문에 사실상 분산되고 있는 그 개발 재원들을 한번 모으자라는 의미는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SDG 이행의 촉진제로 재원 확충 방안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뿐인가? 어떤 것들 더 우리가 남은 기간 또 고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두 번째는 자발적 강제령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지금 미비한데 어떤 방식의 그 자발적으로 뭔가 이행을 해야겠다라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매년 모이는 하이레벨 폴리티컬 포럼에서 공유하는 여러 가지 그 국별 이행들에 대한 경험들, 그걸 넘어서는 것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 제스처나 정치적인 어떤 그 컨센서스가 좀 필요하다. 그게 다음 슬라이드가 다시 더 보여드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조적인 어떤 개혁이 좀 필요한데 그건 굉장히 유용한 얘기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ODA 같은 경우에 한국이 작년에 ODA를 증액을 거의 43%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2배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또 여러 가지 뭐 재원의 확보가 있었지만 그런데 유럽을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ODA를 지금 예산을 할당하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하지만 GNI 대비 ODA의 그 퍼센티지를 따지면 미국은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0.7%를 만족해야지만 사실 제프리 삭스가 썼던 빈곤의 종말을 보면 OECD 다 회원국이 공이 0.7%를 만족하면 빈곤은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재원이 뭔가 크게 증액돼야 된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한국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국한돼서 얘기합니다. 올해는 상당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지금 ODA를 증액을 했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지금 공여를 하고 있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세계 2위입니다. 근데 독일이 과연 그 많은 돈을 다 개도국에 제공을 할까요? 이게 바로 복합위기랑 다 연결이 됐습니다. SDG 이행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난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전쟁 때문에 독일로 이제 들어오는 난민의 수가 엄청 많고요. 그래서 in-country refugee cost라고 해서 그 국가에 들어오는 난민들 수용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들 다 ODA로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포션이 이제 난민에 대한 위기 상황으로 대처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만한 규모의 ODA는 해외로 개도국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조금 눈을 돌려보면 그러니까 요르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인데요. 요르단의 거의 한 40% 전체 예산의 국가의 예산의 40% 정도가 인도주의적 지원입니다. 그 이유는 요르단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이라크 전쟁부터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예산의 소스가 되는 것이죠. 그 유엔에서 굉장히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 휴메니테리언 에이드를 계속 지원을 했고 그걸 가지고 국정을 계속 이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많은 인도적 지원이 글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가자 지역에서 또 갑자기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또 다른 인도적 지원이
사실상 조르단으로 넘어가야 될 비용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작년에 제가 요르단에 갔었는데 요르단 그 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작년 8월 15일자로 더 이상의 인도적 지원이 예전처럼 들어오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부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복합적인 위기라는 것이 개별 국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건 개발 재원을 넘어서서 국정 과제 내지는 국가의 어떤 목표들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게 바로 SDG를 이행할 수 있는가라는 판단을 결국은 정치 리더들이 내릴 때 크게 작동하는 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할 수밖에 없고요. 글로벌 사우스 우리가 제대로 보면 SDG가 결정될 때 17가지 목표 160개의 타겟이 결정될 때, 아까도 우리 오찬 때 잠깐 얘기 나왔지만 2012년도에 소위 그 26명의 distinguished persons 뭐 엑스퍼트들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영국의 카메론 전 총리 그리고 라이베리아 대통령 투탑이 돼서 26분이 모여가지고 12개의 목표를 다 승인하고, 그게 그 당시 반기문 사무총장한테 토스가 됩니다. 그래서 23차 죄송합니다. 그 70 몇 차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63차인가 그런데 유엔 총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리오 플러스 20 회의가 또 같은 해에 있었고, 많은 개도국들이 다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받아달라. 너무 많은 목소리들이 다 들어오면서 17개로 늘어나게 됐고, 많은 타겟들이 결국 중첩되고 교차되고, 그래서 클리어하게 이걸 어떻게 우리 이행해야 될 건가, 약간 그 교통 정리가 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됐다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가 결국은 2030년도 이후에도 많은 요구를 할 거고 많은 디맨드가 있을 겁니다.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있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혼잡한 2030년 이후 시대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슬슬 졸리실 텐데 다시 한번 날리고요. 그러면 남은 6년 어떻게 할 건가? 또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죠. 그래서 복원 작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SDG가 중요하다는 거를 뭐 한국의 어떤 맥락 아니면 다양한 국가들의 맥락에서 재조명하는 그런 프로세스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유엔이 올해까지 소위 제 그대로 읽겠습니다. SDG Transformation Framework for Accelerated Action이라는 것을 출범시키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재가동시키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6가지 요소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유엔에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SDG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국가가 아니라 초국경 다른 국가와도 뭔가 협력이 가능한 확장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위 National Plan for Transformative Accelerated Action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일종의 기획을 만들자는, 국별로 만들자는 이제 제안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로컬 단위하고 산업별 단위의 특화된 기획이 이 플랜하고 연결돼야 된다는 것. 그 세 번째는 SDG 이행을 위한 재원, 결국 이제 재원인데 소위 그 아디스아바바 액션 어젠다라고 하는, 이미 다 아실 것 같습니다. 2017년 죄송합니다. 2015년도 7월달에 에티오피아에서 만들어졌던 개발 재원 총회입니다. 거기서 나왔던 다양한 이제 그 소위 모델리티가 있는데 그걸 다시 활용을 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이제 이행 전략하고 실제 비용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과학 기반 수단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2030년 이후에도 계속 끊임없이 강조가 될 거라 저는 예상하고 있고 이미 그런 것 같고요. AI가 기반된 어떤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그래서 과학 기반이라는 수단이 반드시 들어와야 될 것 같은 필수 요소로 지금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하고도 연결되는데요. 과학, 정책, 사회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하자. 굉장히 새로운 표현인 것 같아요. 유엔 차원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 지금까지는 뭐 whole of society, whole of government, multi-stakeholder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만 과학하고 사회 간의 어떤 연계성을 강조하자는 얘기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 수준에서는 굉장히 처음 본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혁신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이미 알고 있는 책무성 강화,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들에 대한 어카운티빌리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건 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정치적 선언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SDG Political Declaration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게 하이레 폴티컬 포럼에서 다시 한번 공유가 됐고요. 채택이 된 다음에 계속 강조되는 것은 SDG 이행을 위해서 개발전 확충, 그 이행을 위한 모니터, 데이터와 과학 기반 이런 것들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얘기, 과학 기반, 증거 기반, 에비던스 베이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걸 앞으로 우리가 한국이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유엔에서 2030년 이후에 작업을 할 때 기여를 할 수 있는가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홀 오브 소사이티에 대한 어프로치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요. 예전에 홀 오브 거버먼트가 상당 수준의 업그레이드된 일종의 접근법이라고 많이 강조가 됐었는데 정부의 다양한 부처들이 같이 가는 거였죠. 그걸 넘어서서 다양한 스테이크홀더, 시민사회, 의회, 그리고 띵크탱크, 학계, 산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민간단체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주류화된 접근법인데 사실상 이런 얘기는 쉽게 꺼낼 수 있지만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시간상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리자면 통합적 접근은 앞으로 계속 유효한 접근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SDG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17개 그리고 타겟이 169개, 인디케이터가 거의 300개가 넘어가는 그런 와중에 과연 사일로 어프로치가 가능할 것이냐. 사일로 어프로치를 하면 뭐 5번이라면 5번만 우리가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양한 목표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유엔에서 강조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7번 등등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목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이른바 인테그레이트 어프로치의 핵심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HDP 넥서스라고 해서 이미 이미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umanitarian Development 그리고 Peace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은 과연 HDP 넥서스를 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걸 분석을 의뢰를 받아서 했는데 코이카에서 했던 사례입니다. 어떤 사례냐면 베트남 그리고 저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 이 그 메콩강 일대에 있는 국가들이 베트남 전쟁 때 많은 폭탄이 미군이 이제 쏟아붓잖아요. 근데 불발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불발탄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농지를 개발하거나 굉장히 제한적인 일들이 있어서 UNDP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여러 국가들이 같이 플링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뢰 제거를 도와줬고 한국의 코이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일종의 멀티바이 사업이긴 하지만 같이 작업을 해서 지뢰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게 결국 이제 피스에 관련된 일종의 포인트고요. 그러면 지뢰가 제거된 다음에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농지 개혁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벨롭먼이라는 것이 하나의 필라가 조인이 되면서 거기는 휴메니테리안은 빠지지만 두 가지의 넥서스가 있었던 사례를 이제 한국에서는 코이카의 사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서 SDG가 완벽하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근접해 있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목표들을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가는 방식. 그걸 어떻게 통계로 잡을 것인가. 이것도 또 하나의 의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의 이슈는 평화적 협력에 대한 다자적 해법, 특히 지금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분쟁도 많고요. 특히 쿠데타 사헬 지역, 아프리카 사헬 지역은 계속 쿠데타 벨트라고 할 정도로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SDG가 뭔지도 모를 뿐더러 SDG 이행을 얘기한다는 것이 맥락에 맞지 않다는 것. 결국은 평화적인 조건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SDG를 글로벌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계속 유엔에서 강조하는 게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그게 글로벌 수준에서 군비 경쟁을 좀 축소하자. 군비 축소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결국 SDG 재원으로 이완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는 또 다른 얘기고 이제 레토릭 수준에서 머물 수는 있지만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게 Leave no one behind, left behind랑 똑같은 일종의 하나의 모토가 돼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 그게 SDG 확보, 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응 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결국 이제 16번과 연결이 되고요. 16번에서 제가 SDG 이후에도 유엔에서 한국에 관련된 분야에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사실 16번을 보시면 제도에 관련된 거잖아요. 어카운티빌리티, 인스티튜션 빌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룰 오브 로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거기 보시면은 원래는 피스란 단어가 들어가려고 했고요. 피스 앤 시큐리티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2016년, 12년도에 12개 목표가 나왔을 때는 피스 앤 시큐리티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다 빠집니다. 결국은 글로벌 사우스에서 피스 시큐리티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우리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모든 단어가 다 피스풀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이 평화적 협력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물론 해답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글로벌 사우스와 같이 호흡하면서 평화적 해법 그리고 평화적 협력에 대한 논의도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기 포인트에 넣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로컬 단위의 로컬라이제이션 이거 굉장히 화두입니다. 최근에 국제개발 협력 계획이라고 한다면 생태계에서 사실 USAID 미국에서 처음에 로컬라이제이션 말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유엔뿐만 아니라 뭐 세계은행 다양한 지금 국제기구에서도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고 있고 로컬라이제이션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아직 합의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로컬 단위의 오너십을 주고 로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버짓 서포트만 한다거나 모든 그 해결의 주체는 로컬에 있는 주체 뭐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시민사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 함정이 있다라는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 포인트를 가지고 왔는데 자 그러면 공여를 해주는 국가들 그리고 SDG를 이행하기 위해서 서포트하는 일종의 선진 공여국들 한국도 포함되겠죠. 자 공여만 하고 모든 것은 로컬 단위에서 해결해라 라고 한다면 그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경우에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결국은 오너십을 강조하면서 한 발 뒤에서 빠질 수 있는 일종의 아울렛을 만드는 듯한 정치적인 해법이지 않는가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제 시민사회에서 얘기하는 포럼이었는데요. 포럼의 제목이 그래서 어카운터블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로컬라이제이션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야말로 SDG를 이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 될 수 있는데 로컬라이제이션만 계속 강조하면서 굉장히 소액의 뭐 버짓 서포트의 방식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정부 대 정부로 정부 어카운트에 돈을 집어준다고 해서 그게 SDG와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로컬의 여러 가지 커럽션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리더십이라든가 커패시티 빌딩이라든가 다양한 요소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현지 상황에 맞는 개발 협력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 방향인데 과연 그거를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책임 소재를 처음에 정리하기보다는 어떻게 어카운트블한 로컬라이제이션 프로젝트를 만들 것인가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세계 시민사회의 국제구축한 하나의 요청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에서 6가지 요소를 가지고 앞으로 장기 지속 가능 발전 로드맵을 어떻게 구상할 것이냐. 이게 바로 다음 슬라이드 나오는 비욘드 2030하고도 연결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해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로드맵이 결정된 사항은 없죠. 당연히 없는데 거의 중지들이 모이는 것은 2030년이 아니라 2050년까지 SDG를 끌고 가자라는 거는 거의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장기 지속 가능 발전 로드맵 2050년까지 끌고 간다면 SDG가 17개, 169개인데 그걸 다 할 것이냐? 그럴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중에 꼭 같이 가야 될 것들에 대한 한 7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목표들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교육, 그리고 경제개발, 그리고 보건 서비스,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그리고 생태환경, 농업, 그리고 도시, 그리고 디지털 접근성, 뭐 여러 가지 마지막엔 산업화 경제 회복력인데 어떻게 보면 모든 지금 17개 목표가 다 커버가 되는 듯한 느낌이지만 요거를 국별로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종의 프라이어티를 선정을 하고 그게 SDG가 30년을 넘어간 그 이후에도 계속 끌고 나가자라는 일종의 로드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비행기가 날아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제개발 학계라고 할까요?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오거나이즈된 일종의 학회가 영국에서 매년 열립니다. 그 DSA라고 하고요. Development Studies Association인데 저도 이제 회원이니까 이제 매년 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비욘드 2030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도 있고 저런 안도 있고 뭐 물론 이제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건 힘든 일종의 컨센서스 빌딩이니까 어려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초점은 아까 또 오찬 때도 저기 우리 청장님이랑 다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2050년까지 끌고 가자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DG에서 SDG로 가야지 여기서 또 다른 목표를 결정한다는 것은 SDG에 대한 일종의 달성도 못한 목표를 포기한다는 느낌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성되지 못한 MDG는 사실 메저러블 했고 측정 가능한 굉장히 클리어한 목표들이 있었는데 SDG는 그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SDG를 조금 더 끌고 가서 뭐 버전 2가 되든 2.0이 되든 다른 방식의 SDG 단 그거를 어떻게 수렴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흥미롭게 봤던 페이퍼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축약을 하자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어느 분이 오찬 때 말씀하신 제프리 삭스 그 팀에서도 이런 아마 논의를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17개 SDG가 현재 저희 상황이고요. 2050년이 되면 중간에 있는 일종의 SDG입니다. 작아진 거죠. 이제 국별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몇 번은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성취가 됐다 싶으면 제외시켜도 되는 거고요. 제외시키면 바로 그걸 바로 위로 올려보냅니다. 위쪽은 어느 정도 성취가 됐던 목표들이 다 이제 재배치가 될 거고 지금 하얀색으로 되는 회랑 저희 코리도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회랑을 점점 좀 좁게 만들어서 2100년도까지 가자는 것이 이 학자의 주장이긴 한데 사실 그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2050년까지 뭔가 좁혀가면서 우리가 달성한 것은 무엇을 달성했고 앞으로 25년까 50년까지는 한국은 더 무엇을 해야 될 건가의 논의를 뭔가 합의를 끌어내고 그걸 국별로 강제력이 있는 어떤 약속들을 만들어낸다면 사실상 SDG에서 SDG 버전 2로 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논의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아시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비욘드 2030에서 저는 크게 하나의 중요한 그 변수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계속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노스에 있는 한국 같은 국가, 물론 글로벌 웨스트와 이스트와 나누겠다고 하는 여러 학자들도 있지만 한국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우리만 SDG를 이행하면 된다라고 판단할 것인가. 물론 ODA도 있고 국제개발협력이라는 큰 하나의 무기가 있지만 장치가 있지만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글로벌 사우스의 다양한 목소리도 우리가 어떻게 공생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현 정부가 지금 꽂혀 있는 하나의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 바로 글로벌 사우스라고 저도 알고 있고 글로벌 사우스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좀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미국이나 G7은 사실상 글로벌 사우스를 지금까지 약간 등한시했다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더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행보를 보임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 재조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게 뭐 민주주의 원조라든가 다양한 이제 방식으로 투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를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냐, 어느 정도 끌어안을 것이냐, 그러면 누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인가, 라는 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게 SDG와 어떤 그 접목이 되는가. 특히 2030년도 이후의 과정에서는 어떤 국가들이 도태돼 있고 도태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국가들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중저소득국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데이터도 저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도 사실 뭐 통계청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좀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HDP 넥서스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SDG에서 SDG로 간다고 한다면 그 전제하에 모든 아무리 그 목표들이 적은 수로 수렴이 된다 하더라도 연계되어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어떻게 통합적인 접근을 계속 활용할 것인가의 논의도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과학 기반 지속가능 발전은 반드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evidence based 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의 데이터는 정말 깨끗한가 그리고 우리의 데이터가 다른 국가와 트랜스퍼블한가 여러 등등의 포인트들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 그 자리가 오늘 여러 선생님들 오셨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이런 그 과학 기반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시작점이 아닌가 그리고 중요한 하나 플랫폼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과학 기반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글로벌 책무성하고 민주적 회복력이라고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썼는데 지금까지 논의가 안 돼 있는 그 SDG 전체도 마찬가지고요. MDG도 마찬가지고 국제개발협력 모든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논의가 빠져 있는 것이 책임입니다. 어카운터빌리티입니다. 누가 책임질 것이냐? 개발 지원 누가 만들 것이냐? 누가 돈을 조달할 것이냐? 왜 조달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사업이 실패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어카운터빌리티라는 큰 학문 분야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활성화되지 않았고 여기에 제가 몇 가지 사례 들었지만 세계은행에 보시면 인스펙션 패널이라는 게 있고요. ADB에 보시면 어카운터빌리티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펙션 패널 같은 경우에는 아직 5분 남았기 때문에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되게 재미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1999년도에 중국이 칭하이라는 성이 있고요. 칭하이 성에다가 댐을 짓겠다고 해서 세계은행한테 엄청난 돈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세계은행 뭐 타당성 조사 여러 가지 한 다음에 이제 뭐 지원하기 결정을 했고요. 자,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는데 댐을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칭하이에 그 댐을 짓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소개돼야 됩니다. 근데 월드뱅크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자개발은행에서 공유하고 있는 10가지 세이프가드가 있습니다. 이 세이프가드를 위반할 경우에는 모든 프로젝트는 올스탑됩니다. 근데 그 세이프가드에 하나가 뭐냐면 댐이 들어가요. 댐을 지을 때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것은 세이프가드에 걸립니다. 두 번째, 두 가지 걸렸는데요. 환경 파괴입니다. 두 가지가 세이프가드에 걸려요. 자, 걸렸을 경우에 그러면 로컬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인스펙션 패널한테 인스펙션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왜냐하면 법적 지식이 없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스펙션 패널에 보시면 규정 중에 국제 NGO나 로컬 NGO가 이 사업이 월드뱅크 세이프가드에 위반된다 판단될 경우에 로컬에 있는 주민들을 대신해서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엄청난 제소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 중에 하나가 1999년도에 있던 칭하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캠페인 포 티벳이라는 NGO가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NGO인데 이 두 가지 세이프가드 위반이라고 해서 월드뱅크에 이제 제소를 하게 되죠. 근데 중국 정부가 왜 댐을 건설했고 소개를 시켰는가? 그게 왜 세이프가드 위반인가를 구체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티벳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티벳이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소개시키고 남쪽에 있는 빈농들을 다시 이주시키는 이런 큰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 뒤에는. 그래서 이제 그 책무성의 문제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누가 책임질 거냐? 모든 프로젝트는 스탑이 됐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용은 누가 이거를 비용 처리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었는데 인스펙션 패널이 가동되면서 그러한 이슈들이 공유되게 됐고 세계 국가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월드뱅크는 그 이후에 끊임없이 뭔가 깨끗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그리고 책임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는 것이었죠. 이러한 이슈들이 앞으로 SDG뿐만 아니라 국제개발이 비욘드 2030에 넘어가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도입돼야지만 SDG를 이행할 수 있겠구나, 이행할 만하구나, 이행했더니 뭔가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정치적인 민감성이 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수출은행이 어떻게 보면 그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수출은행도 지금 세이프가드나 이런 걸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신경 써서 앞으로 어떻게 더 확장시키고 제도화시킬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민주적 회복력, 데모크라틱 리질리언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최근에 유엔에서 나오는 리포트나 OECD에 나오는 리포트를 보시면 아직 2분 남아서 보시면 폭주하고 있는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 폭주하는 이슈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그 뭐 복합위기 여러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유적 국제 질서가 좀 쇠퇴하고 있다. 미국의 리더십이 좀 없어지고 있다. 통계를 잡아보니까 OECD 닥 회원국, 다 선진 공용국이잖아요. 한국도 들어가 있고 닥 회원국이 주고 있는 ODA에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추적을 한 겁니다. 40% 이상이 비민주적 국가에 간다는 거고요. 30% 정도가 민주적 국가에 가고 나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비민주적인 국가들한테 ODA를 주면서 SDG를 이행하는 걸 도와주고 있었는가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불편한 진실은 그게 이제 미국이 패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민주주의 원조를 하자라고 계속 얘기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부응하는 다양한 국가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는 또 다른 하나의 정치적 민감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국가들한테 어느 정도 지속 가능성, 특히 SDG 2030 이후에 그걸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약속들은 어느 정도 원칙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슬라이드의 글로벌 책무성과 민족 회복력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로 2030 이후 시대에 꼭 필요한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 들어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넣었고요. 네, 이 정도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되는데 30초 남아서 질문을 받아도 대답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